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요약집 529페이지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이 일단 저 양도속세에서 또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 강의합니다. 그랬었는데 잘 보셔야 되고요. 먼저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기부터 한번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필요경비 산정 원리 소개해드렸고, 오늘 양도세 계산인데,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양도차익 계산이 어떻게 하냐면, 양도가액에서,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라는 걸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하죠.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뭐 부대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때 기타 필요경비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가 동일기준 적용 원칙을 배웠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우리가 이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자, 기타 필요경비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에요.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에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이것을 이제 공부합니다. 이게 시험에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도 배웠냐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죠. 매, 감, 환, 기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구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명부정탄다? 3, 7, 1.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오늘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오늘 그것도 우리가 안 했구나. 우리가 참 맞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이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필요경비 산정하는지. 자, 먼저는 529페이지 보면, 자,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 취득가액은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죠.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해요. 그럴 때 어떤 게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표에다가 딱 별 표시해 놓고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포함되는 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 먼저 취득가액을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은 매입한 가격을, 내가 산 가격, 예전에 뭐 4억 5천에 샀다 그러면 4억 5천 산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데, 그 부대비용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근데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취득 관련한 조세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에 따른 부가세, 또 및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이런 거 이렇게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을 하고요. 자, 근데 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업자가 구분 계상한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거, 이거 포함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한 예는 아닌데 비슷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이게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비슷한 예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요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0억 원의 대금을, 이 10억 원의 대금을 만약에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자를 붙여요.
그랬을 때 뭐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 하면 자 10년 후에 만약에 이게 10억 2천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미래 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2천만 원이죠. 결국 을은 요 2천만 원 내고 취득하잖아요. 10억 2천 내고. 그러니까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 요거는 취득가액에 을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취득 과정 중 발생한 소송 비용.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소송 비용, 화해 비용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약정상 이자 지급액이라는 것은 압축해놨는데 이런 거예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이요.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만약에 3억인데 야 4년 동안 대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하자. 대금을 대신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15% 하자 이런 거예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이런 건 포함해요. 근데 이제 이따 나오지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약정상 이자액 지급액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보니까 취득가액에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 이거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하는데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왜 포함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해요. 그럼 이미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서 계산하니까. 근데 또 필요금비에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고 아까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요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등의 이 필요경비 계산, 자 현재가 차린 차금 및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그라미 2번에다가 여러분요 뭐라고 써놓냐면 이게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여러분 보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 얘네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 화해 비용이든 자 한번 봅니다. 지우개가 다 저쪽으로 가 있네요.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또 아니면 감가상각비든 아니면 소송 화해 비용이든 한번 보습니다. 먼저 자 소송 화해 비용이든 소송 화해 비용이라든가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해 비용. 아이고 이거 글씨가 자 소송 비용이라든가 화해 비용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감가상각비라든가 감가상각비 그 자산 보유할 때 그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아까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요거 상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이게 명목소득하고 명목이자하고 실질이자하고의 그 차이 같은 건데 차이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거를 몰라주셔도 되고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화해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라는 것을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어요. 자,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요번에 또 필요경비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그래서 요번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다른 소득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중공제 방지 원칙만 여러분들 교재에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요. 요거는 자, 부동산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현재가치 자금이라든가 자, 상가계획이라든가 현재가치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가치 자금 상가계획이나 이제 감가상각비나 또 소송 회비용 같은 거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다. 이번에 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고 동그라미 3번도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건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 있죠? 이런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위약금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있죠?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분만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은데 강명 다 현금 부자들이어가지고 그냥 집 살 때는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다 집 사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들만 있어가지고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대출금이자라든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는 취득가의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나왔는데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가는 계량비나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이게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증대하는 데 들어간 수선비라든가 또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여러분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보다 많은 부담금 포함합니다. 또 이용의 편의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설비비, 계량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취득 후 소송 비용.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내가 취득하는데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럼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취득가에 포함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취득하고 나서요. 취득하고 나서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취득한 후에 내 소유권 관련한 소송,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 같은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애가 뭐 가압류를 해온다거나 뭐 이럴 때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이런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 포함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소송 비용 이런 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권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때 제약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런 것은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소송 비용은 포함합니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은 적극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지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근데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 이게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익적 지출액은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래서 자산 현상 유지,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데 그대로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근데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면 시험에 옛날에 한 2번 나왔는데 도장 비용이요.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면 들어간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내외벽 도장 비용. 건물 있잖아요. 처음에 그 페인트 멀쩡했었는데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입니다.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페인트가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이것을 싹 칠하면 건물이 산뜻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팔 때 좀 좋게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닙니다. 또 방수 비용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처음에 분양받아가지고 청문회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는데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에서 막 물이 흘렀어요? 아니잖아요. 멀쩡했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배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물이 샙니다.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뭐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입니다. 욕실에 타일을 뭐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적 실익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그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면 부담금 부담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건데 헌법 불합치 결정받고.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환경 개선 부담금,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이런 것들은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포함되냐면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아까? 금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비용법입니다.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직접 들어간 비용만 포함하는데 양도 직접 비용만,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그래서 세무 대리 비용요. 요거 세무 대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자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보면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산이요.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예를 들어서 매입합니다. 그러면 바로 만기 전에 바로 팔아요. 금융기관 등에.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깡병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채권 매각 차손을 우리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만 알아두세요. 채권 매각 차손 양도비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매각 시 금융기관 매각 시 발생했을 금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축을 엄청 해놓은 건데 기본세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매각을 하면 이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그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그 매각 차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같은 날에 그랬을 때 그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보니까 자, 양도 간접 비용이요. 이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로 재산세, 종부세 나왔는데 여러분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세 중에서 우리가 필요경비에 보면은 취득세나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근데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유하면서 내는 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있잖아요. 여러분 상속받으면서 했던 기납부한 상속세 요거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있죠?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원칙적으로는 예전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근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우는 건데 이율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 이율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 이율과세 특례라는 걸 배울 건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 시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과 관련해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에 양도비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같은 거예요.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매매계약 해제 시
해제 시 위약금 있죠? 네, 위약금. 매매계약 해지하면서 그 위약금 같은 거 물잖아요. 이런 위약금 같은 것은 이것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이런 것들 추가해서 좀 적어 놓으시고 그 아래에다가 529페이지 양도비용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들 쭉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요 넘어갑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30페이지 보니까요. 530페이지 봅니다. 530페이지 보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과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한다고 그랬죠? 미줄입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중에 따른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포함합니다. 여러분,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폐업시에는 이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나중에 한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다 매출인데 맨 꼭대기요. 지금 530페이지 맨 꼭대기 보고 있는데 요거 어떤 거냐면 현재가 차린 차금과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포함해요. 아까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10억 원을 10년 후에 주기로 하는데 10억 원만 주면 안 되니까 그 이자 상당액 포함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 여기 부당행위 계산에 시가초과액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를 배워야지 되는 건데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보기로 이제 하나 우리가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서 한 가지를 배울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봅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대가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억 5천. 그러면 을은 이것을 사가지고 1억 5천에 사가지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을은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냐면요. 을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렇게 신고해요.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죠. 3억 원.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차익은 1억 5천.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관할 세무서에서 알고 봤더니요. 자,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보세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법 없이 살고 사람들이 다 진짜 동생 1억짜리는 실제 5천 얹어서 야 동생아 네가 5천 더 가져라. 자 내가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산다. 그러면은 이 특례가 나왔을 리가 없어요. 자 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세무서에서는 얘가 형이 동생 1억짜리를 실제로 5천을 얹어서 샀다기보다는 계약서상으로만 업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따가 우리가 별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500만 원이죠?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러면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네요. 3억 원.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1억 원. 그래서 양도차익은 얼마? 2억.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예요.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인데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가 차린 차금
또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포함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이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액, 적격 증빙 서류 자를 수치 보관해야 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여기 이제 저를 보세요. 예전에는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해야 돼요. 이것을 적격 증빙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꼭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적격 증빙, 즉 인정해 주느냐 필요 경비로 안 해요. 그 필요 경비 증빙 서류에 지금은 계좌이체, 금융거래 증명서류 있죠? 계좌이체 같은 것에 의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증빙서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거 지급한 그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에 의한 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오해 없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양도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했죠?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비용. 또 2번에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죠? 내 자산의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근데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되어 있습니다. 요건 뒷얘기는 뭐예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그잖아요. 뒷동네 얘기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자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소송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필요경비에 이번엔 양도세 계산 시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3번 보면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 그래서 실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이 4번 내용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편하게 보세요.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 덩어리나 낙석 같은 게 굴러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쓰레기 엄청 버려놨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애를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또 당해 토지에 도로를 건설한 경우에는 도로 건설 비용과 그 도로를 그 국가 지자체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도로로 된 토지 가액 자체를 또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 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하는 비용, 이것도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지자체 무상으로 공유할 때는 그럴 때는 도로로 된 토지 가액 자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요.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둡니다. 5번도 눈에 익혀두세요.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사방사업을 왜 해요? 사방사업 같은 거 하면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지고 내 토지가 나아지고 이러면서 들어간 비용 포함합니다. 눈에 익혀두시고 6번이요.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 환수한 법률에 따른, 금방 아까 봤었죠?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답이 형광표로 줄긋진 않더라도 다 그럼 너무 그러면 울긋불긋하니까 체크하면서 포함되는 것들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도 좀 자세히 나왔네요. 보니까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요. 여러분 중개수수료는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하면 소개비, 중개수수료, 취득가에 포함하고,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럼 역시 중개수수료, 양도비용에 포함합니다. 그죠? 원래 일타쌍피잖아요, 원래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번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아까 채권 매각자손,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만기 전에 다 이렇게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매각자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그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이것을 팔았을 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또 주식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이죠.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 대리 비용. 이거는 계약 양도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인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 대리 비용. 이런 것도 양도 비용에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쭉 여러분들의 눈에 익혀둡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아까 세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얘네들은 여기 없지만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포함해요. 납부 영수증 없어도 포함해요. 없어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시군구청에서 요거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잃어버렸어도 포함합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에 포함하지 않고, 옛날에 상속 증여받은 소에 냈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이율과세 특례라는 게 적용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고요. 또 이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자예요. 야, 대금 요거 3년 동안 대금을 요거 나눠내자. 그래서 이자를 붙이는데 이자는 15%. 이럴 때 이자는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또 하나, 취득가액에 이런 거 있어요. 또 어떤 거냐면, 자,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이나 감가상각비나 또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없지만 요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절 보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제가 정리하는 어떤 마지막 자료들을 보면 다 지금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럴 건데 나중에.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를 다시 확정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다시 이제 확정하면,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이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측량을 다시 하고,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측량하는 시대니까, 또 그 다음에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적법에서 배우죠. 그래서 지적 제조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을 했는데, 다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공부상. 근데 실제 토지 현상은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국가에서 보세요. 야, 측량을 다시 했더니 이건 네 땅 아니네? 야, 이거 내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보니까 측량하니까 이건 네 땅이야. 너 가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지. 토지 현상은 변동이, 그대로, 경계는 그대로 있고, 실제 토지 경계는 그대로 있고,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죠? 그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해요. 늘어난 만큼. 그냥 이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면적이 감소한 사람한테는 있죠. 지적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사람한테는, 감소했다 그러면 조정금을 지급해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랬을 때, 요 조정금 지급했을 때, 요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조정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그 면적이 줄어든 것만큼에 대해서, 공부상 면적 줄어든 것만큼에 대해서 조정금, 그 대가를 받고 공부상 면적을 이전한 거잖아요. 사실상 유상이전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게, 아니 실제 토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자, 근데 공부상만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공부상 면적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면적을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비과세 양도세를. 근데 또 보세요. 이번에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어떻게 합니까? 조정금을 징수합니다. 조정금을 받아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서 징수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토지 공부상 면적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원래 실제 자신의 토지를 갖고 있다가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요 조정금은 실제 이 사람이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아니에요. 이 토지는 원래는
들어갔던 이 토지 원래 실제 토지에 대한 비용은 그 원래 있고요. 공부상의 면적에 대해서 요거 늘어난 부분의 조정금을 준 것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실제 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있죠.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예?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을 지급받았을 때 이것은 뭐하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자, 그래서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 지급받았을 때 지급받은 조정금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자,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예요. 요것도 추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요게 이제 요게 2020년 작년에 요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추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추계 방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나와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필요경비 산정 원리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는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지 취득가 양도면 합계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배웠어요.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럼 이번에는 이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불분명한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불분명할 때, 그때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우리가 정했습니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우리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우리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했냐면 축에서 정했죠? 예, 축에서 정했는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자,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했죠? 예, 매감한계. 근데 우리 같은 납세자가 신고할 때는 일단 기준시가는 그게 예적으로만 적용되니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축에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세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보세요. 요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에 대해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필요경비 예산 공제를 기타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할 때 이렇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필요경비 예산 공제를 적용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교재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먼저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토지 건물 같으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1억에 3%니까 얼마예요? 등기된 토지 건물 같으면 1억에 3%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이렇게 필요경비 예산 공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미등기 양도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1,000분의 3, 즉 0.3%만 인정합니다. 10분의 1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은 이런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공제율 7%를 적용해요. 필요경비 예산 공제율을.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애들은 보세요.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입주권 등 기타 자산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고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했어요? 예?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일. 3, 7이 20일이죠? 어떤 젊은 그 20대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필요경비 예산 공제 다른 건 알겠는데 3, 7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 3, 7일 되기 전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3, 7일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 7이 20일, 3 곱하기 7,
그래서 37, 21. 21일 동안 감염 부정탄다. 뭐 이런 얘기. 면역체계가 신생아들 태어났을 때 면역체계 형성되기 전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리면서 막 하면 바이러스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정탄다 이런 얘기에 대부분의 부정탄다는 말의 의미를 바이러스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37일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그랬잖아요. 다시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입니다. 그래서 371이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자, 높이로 외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371. 맨 위에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났다. 며칠 뒤에 가면 부정탄다? 371.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530페이지 추계과세 방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 필요경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 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예산 공제 공제율을 보니까 자,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여러분 자, 토지 기준시가는 뭐냐면 우리 이제 교재 531페이지 기준시가가 있다가 금방 설명드리겠지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예요. 그러니까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가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가고 건축물일 때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그 가격을 말하는데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양도 당시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득 당시라는 거에 좀 체크하고 거기 양도 당시 X 해놓으세요. 그 표에서 530페이지 토지에서 취득 당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양도 당시 X 해놓으세요. 양도 당시로 바꾸면 틀려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예요? 3%입니다. 3의 동그라미 미등기 양도했을 때 토지 건물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만 줍니다. 0.3%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나왔는데 이런 것도요. 이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인데 건물 같으면 그냥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여기에 주택의 기준시가인데 그냥 3%입니다. 미등기 0.3이고. 자, 531페이지.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냥 토지 건물은 뭐라고 저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취득 당시 기준가의 몇 프로? 3%. 이렇게만 알면 돼요. 미등기 0.3이고.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일일이 뭐 토지일 때 개별 공시가, 주택일 때 개별 주택 공시 이렇게 하지 말고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다? 3%다. 미등기 0.3이고. 531페이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예요. 미등기 1%가 되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 양도했을 때 1%고 등기된 것은 지상권, 전세권은 7%인데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그냥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다? 7%. 371 높이로 외울 때 7%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라고요? 1%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경비가 계산공제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저를 보세요. 높이로 외웁니다. 371 이렇게 높이로 외워요. 맨 위에 3% 어떤 거? 토지 건물. 중간에 어떤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이렇게 외우고 거기 기준시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지방세에서 뭐라고 그랬고요? 지방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죠.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지방자산세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시가.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칭해서 공시가격. 그래서 국세 기준시가는 어떻게 일정되느냐?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개별 공시지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가 기준시가인데 그 지정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면은 그 지역은 개별 공시가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에다가
자, 만약에 전반적으로 땅값이 3배 올랐다? 그럼 3배 이런 식으로 배율을 정해요. 그럼 개별 공시가에다가 3배를 곱한 게 기준시가가 되고요. 지정지역은. 자, 일반적으로는 개별 공시가가 토지 기준시가인데 우리가 국세청장, 저 보세요. 국세청장 왜 나왔어? 자, 빼고 일단.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각 지역마다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들을 선정해. 그것을 표준지라고 하는데 그 표준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조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을 산정한 것이에요. 그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기준시가입니다. 지방세 시가 편입도 되고. 근데 거기 보세요. 화살표를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개별 공시지가 없는 토지도 있냐고요? 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 없잖아요, 아직?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가를 참작해가지고 관할 세무상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건물은요, 원래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건물은 전국적으로 거기 지정지역 이외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나요. 지정지역 이외 건물이요. 지정지역 이외 건물은 각 지역마다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은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정지역 이외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에서 그걸 건물로 고칩니다. 지정지역 이외 건물은요. 지정지역 이외 건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세청장이 매년 1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해요. 근데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장이 매년 1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인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상가는 건물과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평가해요. 근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자, 이걸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어떻게 하냐?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주택은 따로 안 해놨는데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이거 따로 이걸 분류를 안 해놓고 섞어져가지고 애매하게 돼 있는데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택에 대한 공시가격.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에 산정고시 되는데 그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고요. 일반적인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격이라 전국적으로 기준 동일해. 근데 다만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한다? 일괄해서 평가하는 가격으로 하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 시험에 나왔던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우리 교재가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압축해놨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자, 예전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는 시험에서도 16회 시험 때 기준시가를 중에서 양도세 계산하라 이런 계산 문제도 나왔고 또 그때 16회 시험까지는 제가 기준시가에 관해서 강의하고 그럴 때 아주 자세히 강의를 했었어요. 또 기준시가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지문에 등장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의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슬쩍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30회 시험 때 기준시가에 관한 독립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고 쭉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두 번 다 정답은 어떤 거였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생각하면 돼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어떤 거냐면 기준시가는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 교재가 너무 압축해놨는데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그렇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납입한 또 같은 말이에요. 불입이나 납입한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데 요 상당액 요거 합한 금액이
여기에 이제 기준시가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 우리 분양권 같은 거요. 프리미엄 붙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그 지역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자, 시험에서는 근데 두 번 어떻게 나왔냐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고 뭐요?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것도 합한 금액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를 추가해서 거기다가 자세히 적어 놓으세요. 그 표 아래다가 기준시가 표 아래다가 요걸 추가해서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요걸 추가해서 적어 놓으셨으면 정확하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장기 포이송제 요거 어떤 건지 기본공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